여러분 중에는 가족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홀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방향은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유를 잃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이 반드시 불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고, 부모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하는 자녀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제 저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올해 79세인 서 씨입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현재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서 씨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서 씨는 장남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어린 손주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성장하면서 서 씨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그 무렵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따로 살게 되었죠. 그 후 약 5년 전 서 씨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딸의 선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들의 집을 떠난 뒤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소소한 일들을 해왔지만 이제 그녀의 나이는 80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모든 재산을 내어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도움을 받고 있으며 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딸이 늘 불쌍해서 시골에서 살았다. 딸이 이혼을 했을 때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게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서 씨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2년 전 서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 씨와 딸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어느 날 서 씨는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고 외출하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아 늘 주변이 지저분했다. 간호사인 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어지러운 집안을 바라보며 울었다. 운명이 날 굶기려 하고 있었구나. 나는 결심했다. 어느 날 서 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엄마, 왜 이러니?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굶겼잖아. 뭐야? 밥만 먹었어. 그녀는 울고 있는 딸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늘에서 벌을 받을 거라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제정신일 때도 많았지만 평소에 차분한 성격과는 달리 기분이 불안정해지더니 엄마 서 씨는 천천히 기억을 지워갔다. 밤낮으로 일하는 딸에게는 지옥이었다. 퇴근 후에도 엄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삶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었다. 어느 날 서 씨는 괜찮았다. 엄마 조사해보니 우리 집 근처에 시설이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 거기 가보는 게 어때? 서 씨는 번개 맞은 기분이었다. 요양원이 자기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서 씨는 망설였지만 딸이 말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바보야. 전문가도 있잖아. 서 씨는 무섭지 않아.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냐. 서 씨의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노인은 들어가다가 죽어야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딸은 뛰어내렸다. 무슨 말인가? 요양원은 그렇지 않다. 뉴스에 나오는 어떤 요양원은 이상하다. 딸은 서실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며 설득했지만 서실은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요즘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고 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할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결국 딸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서실은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치매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간호사인 딸은 교대 근무를 하며 바빴다. 소통이 어려운 날도 많았고 어떤 날은 나이와 생일까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딸은 그만큼 엄마에게 시간을 써야 했고 서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딸은 괴로워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서에게 차가워졌다. 서씨도 딸의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저녁 초저녁 잠이 든 서가 문으로 들여다보았다. 나는 목소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문을 살짝 열었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하길 바라니? 형은 새 시누이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엄마를 돌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내쫓았다. 하지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형은 엄마와 잠깐 살았다. 형은 엄마를 돌본 적이 없다. 엄마는 지금 80살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서의 죽음에 대한 언급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식을 대학에 보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은 결혼할 때 엄마한테서 돈을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글쎄, 나도 형한테서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엄마를 돌보았다. 둘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힘들어. 엄마, 나는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나만 외동아야. 왜 자식은 돌보지 않니? 어릴 때는 엄마를 이용했는데 이제 커서 나한테 떠넘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잖아. 서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들뜬 목소리들이 문을 뚫고 들어와 천둥처럼 서 씨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가렸다. 자신이 낡은 장난감이 되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 씨는 50년 전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 삶에서 서 씨는 인간 서정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존재했다. 하지만 서 씨에게 남은 건 차가운 겉모습뿐이었다. 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튿날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 서 씨를 보고 그는 혀를 찼다.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 씨는 평소와 같은 행동이었기에 오늘도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서 씨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딸이 아침밥을 차리고 서 씨에게 엄마 먹어 라고 말했다. 서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먹어. 아무 대답이 없자 대운이는 짜증을 내며 가슴을 두드렸다. 밥 안 주면 욕할 거야. 빨리 먹으라고 할 거야. 지금 출근해야 돼. 남편은 시간이 없어. 소리 지르는 딸을 보는 대신 서 씨는 눈물을 흘렸다. 실증나. 정말 억지로 먹여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딸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앉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흐느꼈다. 엄마, 숨 쉬고 살아야지. 결혼은 실패했지만 아직 40대야. 엄마 똥 치우는데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면 죽고 싶다. 서 씨는 눈을 꼭 감았다. 자식이 자신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게 이러면 서 씨가 살 이유가 없어. 내 인생 정말 힘들어. 엄마, 제대로 살고 싶어. 서 씨도
딸이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것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딸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출근했다. 서 씨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진 듯 했다. 거실, 서 씨 방, 딸 방, 냉장고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욕실을 청소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 집안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쓸고 청소했다. 그러고 나서 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딸은 신발을 벗고 집안의 모습을 보고 멈췄다. 힘들어했다.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이렇게 평범하게 내게 말을 건네는 게 놀랍다. 퇴근하면 언제나 뭔가를 준비해야 했는데 오늘은 좀 어리둥절했다. 서 씨는 딸을 식탁에 앉히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빨리 먹어. 두 사람은 편안히 앉아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딸이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자 서 씨가 엄마 부담스러울 리가 없다. 딸은 마치 서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라도 한 듯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너무 슬펐다. 우리 둘이 편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다. 그들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딸은 서실이 웃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 생각했다는 말도 할 수 없었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게 삶에 지친 딸을 위해 서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다가 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아들들 중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니 서 씨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었다. 서 씨의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고 체조를 했고 서 씨는 의식이 있는 한 빠짐 없이 참여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넘쳤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TV를 봤어요. 저녁은 일찍 먹었지만 모든 일은 5시 전에 끝났어요. 그 후로는 멍하니 앉아 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가끔 아침에 딸이 사귀고 있어서 찾아왔어요. 가끔 서 씨가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들 너무 바빠서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술도 마시고 사람도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다행히 지금은 출근해야 해서 전화를 끊어야 해요. 미안해요. 아니, 빨리 출근하세요. 아프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알았어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갈게요. 알았어요. 이렇게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그리워요. 치매가 아니라 다른 중병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됐다면 적어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서는 맞은편 침대에서 자고 있는 치매 노인에 비하면 꽤 건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몰래 돌로 자신을 위로했다. 왜 그렇게 나쁜 여자야? 반대편 치매 노인은 간병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간병인은 비명을 지르며 노인을 밀었고 침대에 부딪힌 노인은 죽을 거라고 소리쳤다. 맞았어요. 알았어요. 이 노인. 미치면 미칠 거예요. 노인은 다시 간병인을 욕했고 간병인은 노인을 거칠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도 중증 치매를 앓고 폭력적이었고 간병인은 손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서는 그가 노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고 그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소란을 피울 때마다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에 비하면 서는 상황이 나았다. 그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도 하고 가끔씩 찾아왔다. 하지만 서씨도 치매가 있어서 간병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난폭하게 대우받았다. 그래서 서씨는 그 노인이 불쌍했다.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잘 살았을 텐데, 그 노인이 자식들이 찾아오면 알아보지 못할 텐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든 채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한다. 그 아들은 가끔 내게 다정하게 밥 먹었어. 집에 데려다 줘.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가끔은 울면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몇 년 후면 여기 누워 있을 거야. 그는 나를 욕했다. 하지만 그가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노인의 아들이었다. 선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종종 생각에 잠겼다. 선은 자신이 선택한 아이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운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은 부모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선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물론 이때는 그가 아직 의식이 있을 때였다. 요양원에는 서와 같은 치매 환자가 많았다. 하지만 치매의 정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서처럼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했다. 선은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생각일지 몰라도 치매 환자의 영혼은 이미 저승에 있었다. 나는 육신이 영혼을 따라가지 못해 신만이 이 세상에 남아서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닐까 상상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은 육신은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다른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을까? 서신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전에 죽고 싶었다. 서시도 가끔 기억이 희미해서 결국 모든 능력을 잃고 몸만 움직이는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가 될까 두려웠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숨만 쉴 수 있다면 서시에게는 사는 게 아니었다. 그날이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서시를 비웃듯 병이 그녀를 금세 삼켜버렸다. 서시의 제정신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그러다가 아들, 딸을 혼자 불러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떨어졌다. 아들, 딸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점점 오지 않게 되었다. 엄마를 보고 아파서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올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부터 서씨는 누군지도 모른 채 늘 문만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밖에 뭐가 있어요? 친절한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딸이 온다고 그랬어요. 서씨는 간호사의 질문에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올 시간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는 오늘 태어난 서씨의 딸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대답했다. 그러자 서씨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마음을 봐. 이럴 때가 아니야. 짐을 싸야지.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살며시 깨웠다. 먹고 가. 아니, 우리 딸이 바빠. 내가 데리러 오면 따라와야지. 간호사는 서씨를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걸 보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서씨가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종종 짐을 싸고 풀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서성거리거나 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서씨는 항상 목에 아파트 건물을 걸고 있었다. 너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맞아.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네가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너를 위해 모든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음식이 중요해? 내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먹을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서 빨리 음식을 제공해야 해. 그들은 다 먹었어. 할머니가 먹어야 해. 내 딸은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든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리고 내 큰아들은 두부찜을 좋아해. 내 둘째 아들은 내가 만든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래. 가는 길에 식료품을 사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내 딸은 오늘 오지 않아. 빨리 식사를 끝내. 간호사가 서씨의 팔을 잡고 말했다. 아니, 우리 딸이 올 예정이었는데 이상해. 지금 나왔으니까 같이 살자. 교통체증이 있나 보다. 모든 것에 감사해. 서씨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간호사는 붙잡고 서씨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물론 얼마 후 다른 간호사가 그녀를 보고 서씨의 짐을 다시 풀면서 잔소리를 했다. 다음 날 서씨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녀는 먹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난폭하게 행동했다. 서씨를 침대에 묶을 수밖에 없었다. 무서워. 제발 집으로 보내줘. 그녀는 팔다리를 휘두르며 울부짖으며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내 딸이 온다. 제발 보내줘. 제발 내 딸을 불러줘. 몸부림이 심해질수록 간호사가 말했다. 딸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집에 안 와요. 뭐, 전화라도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당신 엄마가 딸을 많이 찾고 있어요. 다른 말은 안 하셨죠? 오늘은 특히 심하고 아직도 딸을 비명을 지르며 찾고 있어요. 정신이 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제를 주세요. 아, 별 소용없이 전화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서씨는 다시 짐을 싸면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서씨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딸은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서정수가 서씨 엄마께서 오늘 이른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프지 않으셨으니까. 딸과 아들들이 요양원에 물어보니까 계단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했어요. 이른 아침에 비상계단에 CCTV가 없어서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혼자 병실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서씨는 비상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계단 옆에서 신발을 벗고 그 옆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를 놓았기 때문에 몸을 던진 듯했다. 딸은 절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친 듯이 나를 맞으러 온 딸과 아들들, 그들 앞에 나타난 어머니는 흰 시트를 두르고 있었다.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찾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서정수의 신발 옆에 이런 것이 있었다. 딸이 그것을 집어들어 펼쳤다. 종이에는 여러 날 동안 적은 듯 다른 펜으로 쓴 흔적도 있었고 연필로 남겨진 문장도 있었다. 마치 편지처럼 보이는 글의 첫 줄은 자식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되었다. 내 아들, 딸들아,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몰라서 너희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날까봐 겁이 난다. 어머니는 연필을 들어 또박또박 썼다. 네가 오지 않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구나. 아마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후회가 돼. 그때 네 얼굴을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 한 번이라도 더 네 손을 꼭 잡아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기억이 점차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 문득 네가 젊고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단다. 내가 널 낳은 것이 내 삶에서 내린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걸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겼다. 너희가 부족한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엄마는 이 피크닉을 마치고 쉬러 가려고 한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좋은 엄마로 너희 앞에 서 있을게. 아프지 말고 잘 먹고 많이 웃고 슬퍼하지 않으며 살아가렴.